존경하는 정책 한방 구독자, 그리고 어르신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어요. 다들 건강은 괜찮으신지요? 모쪼록 늘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요, 어르신들 마음 한 구석에 아마 자리 잡고 있을 법한 고민이죠. 바로 이 살찜 문제. 여기에 대해서 좀 속 시원하게 이야기 나눌 정보, 특히 어르신들을 위한 아주 특별한 주거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네, 맞아요. 이게 나이가 들면서 이제 어디서 살아야 하나? 지금 사는 집이 좀 불편한데 아니면 뭐 월세 걱정 없이 마음 편히 지낼 곳은 없을까? 이런 생각들 어르신들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또 자녀들한테 괜히 부담 주기도 좀 그렇고 혼자 지내자니 걱정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 이게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고 있더라고요. 고령자 복지주택이라고. 오늘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아주 깊숙이 한번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혹시 그 얘기 들어보셨어요? 월세 5만 원에 살 수 있다더라 하는 거요. 네네. 그 얘기 많이 도이죠. 이게 정말로 가능한 건지, 뭐 숨겨진 내용은 없는지, 실제로는 어떤지 오늘 저희랑 같이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시죠. 네. 이게 근데 단순히 그냥 월세가 싸다. 이걸 넘어서요. 어르신들의 편안하고 또 안전한 생활을 위해서 주거 공간은 물론이고 그 복지 서비스 그리고 돌봄까지 이게 다 결합된 뭐랄까 그야말로 토탈 케어가 가능한 새로운 형태의 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토탈케어.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기가 정확히 어떤 곳인지, 또 어떤 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게 얼마나 더 늘어나는 건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여기까지 저희가 확실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그 고령자 복지주택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개념인지 그거부터 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 볼까요? 네, 그 고령자 복지주택은요, 기본적으로는 만 65세 이상이신 그리고 소득이 좀 낮으신 어르신들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서 마련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정부하고 그 LH 아시죠?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리고 각 지역의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힘을 합쳐서 공급하는 형태입니다. 아, 정부랑 LH, 지자체가 같이 하는 거군요. 공공임대주택의 일종이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요. 어르신들이 생활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아주 세심하게 배려한 그 무장의 설계, 이게 적용됐다는 점이에요. 무장의 설계요? 네, 예를 들자면 집 안에서 이렇게 발이 걸려서 넘어지기 쉬운 문턱 있잖아요. 그걸 아예 없앴고요. 아, 문턱이 없군요. 네, 그리고 욕실 바닥 중요하죠? 미끄러지지 않는 타일로 시공하고 또 벽에는 이렇게 넘어지실 때 잡을 수 있도록 안전 손잡이 이것도 설치했고요. 또 혹시 뭐 밤중이나 혼자 계실 때 갑자기 몸이 안 좋으시거나 좀 위급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럼요. 그럴 수 있죠. 그럴 때 바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끔 방마다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와, 비상벨까지요? 문턱 없고 안전 손잡이에 비상벨. 야, 정말 어르신들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한 설계네요. 진짜 작은 부분까지 신경 쓴 게 느껴지는데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집 자체의 편리함 말고요. 또 다른 장점들이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게 그냥 집만 덩그러니 있는 게 아니고요. 대부분의 고령자 복지주택 단지 안에는 어르신들의 생활을 돕는 다양한 복지시설들이 함께 들어섭니다. 아, 단지 안에요? 네, 저희가 쭉 자료들을 보니까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어떨 때는 또 무료로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경로식당, 이게 운영되는 경우가 많고요. 또 몸이 좀 뻐근하시거나 재활이 필요하실 때 이용할 수 있는 물리치료실, 아니면 뭐 혈압이나 혈당 체크 같은 거, 그런 기본적인 건강 관리를 받을 수 있는 건강관리실, 그리고 생활하시면서 어려운 점이나 궁금한 것들 상담할 수 있는 복지상담실, 이런 것들이 마련되어 있는 곳들이 꽤 많더라고요. 이야, 그럼 집 바로 아래층이나 옆 건물에 그런 시설들이 다 있다는 거네요. 네, 맞아요. 굉장히 편리하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사회복지사나 간호사 같은 전문가분들이 아예 그 단지 내에 상주를 하시거나 아니면 정기적으로 방문을 하세요. 그래서 어르신들 건강 상태도 좀 살피고 필요한 상담이나 뭐 다른 서비스 연계해주고 이런 역할도 합니다. 아, 전문가분들이 직접 관리도 해주시는구나. 네. 그러니까 혼자 사시더라도 뭐 외롭거나 이렇게 고립되지 않고요. 또 갑자기 몸이 아프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 기댈 수 있는 그런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는 셈이죠. 진짜 말씀하신 대로 집 이상의 집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냥 잠만 자는 곳이 아니라 생활 전반을 지원받고 또 이웃들하고 교류할 수 있는 약간 공동체 같은 느낌도 들고요. 네, 그런 개념이 강하죠.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제 가장 솔깃해하실 부분 바로 이 월세 5만 원 이야기인데요. 이게 정말로 월 임대료가 그 정도로 저렴한 게 맞습니까? 네, 그 부분 때문에 처음에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죠. 여러 자료들을 저희가 종합해서 보니까요. 기본적인 월 임대료 자체는 한 4만 원에서 6만 원 사이 그 정도로 책정되는 경우가 많고요. 입주할 때 내는 보증금 이것도 역시 한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수준으로 매우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보증금 2, 300에 월세 4에서 6만 원. 와, 일반적인 임대주택 시세 생각하면 이건 정말 파격적으로 저렴한 건데요. 그렇죠. 굉장히 저렴하죠. 근데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냥 월세라고 부르는 그 금액 외에 매달 추가로 내야 하는 비용들이 있다는 겁니다. 아, 그게 다가 아니다. 네, 실제로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은 그것보다 더 많다는 거죠. 우선 아파트 사시면 다 내시잖아요. 관리비라는 게 있습니다. 아, 그렇죠. 관리비. 네, 복도나 엘리베이터 전기료, 뭐 공동 수도요금, 청소비 이런 것들 포함된 거요. 이게 보통 월 한 5만 원에서 9만 원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잠깐만요. 그럼 관리비가 월세만큼 혹은 더 나올 수도 있겠는데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게 단지 규모나 시설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요. 월세보다 관리비가 더 많은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허허, 그렇군요. 그리고 또 단지 내에서 운영하는 뭐 건강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여가 활동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참여하실 경우에는 소정의 서비스 이용료, 이게 월 한 3만 원 내외로 추가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단지는 식당에서 식사를 하신다면 이것도 당연히 비용이 발생하죠. 아, 식비도 있군요. 네, 보통 하루에 한 끼를 꾸준히 드신다고 가정을 하면 월 한 10만 원 정도 그 정도 식비를 예상해야 합니다. 물론 이 식당 이용은 뭐 의무는 아니고요. 선택사항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기본 월세에다가 관리비, 그리고 만약에 이용한다면 서비스 이용료랑 식비까지 이걸 다 고려해야 실제 한 달 생활비가 나오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럼 대략 다 합하면 한 달에 어느 정도를 예상하면 좀 마음이 편할까요? 15만 원 정도, 그 정도를 생각하시는 것이 좀 현실적이다. 이런 분석이 많습니다. 월 25만 원 정도? 네. 물론 이 금액도 일반적인 주거 비용하고 비교하면 훨씬 저렴한 수준이죠. 여전히 매력적인 금액입니다. 특히 매달 기초연금 받으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정부로부터 주거비를 지원받는 주거급여 수급자이신 경우에는 실제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이것보다 더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아, 그렇죠. 지원받는 금액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입주를 희망하시는 특정 단지의 공고가 나왔을 때 그때 관리비는 정확히 얼마인지, 식당은 운영하는지, 한다면 비용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아주 꼼꼼하게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단지마다 이게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아, 명확하게 짚어주시니까 이해가 딱 되네요. 월세 5만 원이라는 그 말만 딱 듣고 너무 큰 기대를 하시기보다는 관리비나 다른 부대 비용까지 포함해서 실제 생활에 필요한 총 비용이 어느 정도 될지 이걸 현실적으로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군요. 네, 바로 그 점입니다. 자, 이렇게 좋은 혜택을 제공하는 곳이니까 아무나 다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닐 텐데요. 어떤 자격 요건을 갖춰야 신청을 할 수 있나요? 네, 몇 가지 기본적인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우선 신청하시는 날짜, 그날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이셔야 하고요. 네, 65세 이상. 그리고 신청자 본인하고 배우자 두 분 모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그러니까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집이 있으시면 안 돼요. 무주택자여야 하고. 네. 그리고 소득하고 자산 기준도 충족해야 하는데요. 소득 같은 경우는 도시근로자 가구 월 평균 소득의 50% 이하. 이게 2025년 기준으로 보면 대략 월 180만 원 이하 수준입니다. 그리고 보유하고 계신 총 자산은 약 2억 9천만 원 이하여야 하고요. 근데 이 기준은 매년 조금씩 바뀔 수 있으니까요. 신청하시는 시점에 공고를 확인하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소득은 월 180만 원 이하, 자산은 2억 9천만 원 이하. 이것도 중요한 기준이네요. 네.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 많은 분들이 좀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고령자 복지주택은 몸이 아프신 분들을 이렇게 돌봐드리는 요양시설이 아니에요. 아, 요양원이 아니다. 네,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식사를 챙겨 드시고 옷을 입고 외출하시는 등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스스로 하실 수 있는 건강 상태여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누군가의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거동이 좀 어렵거나 일상생활 유지가 힘드신 분은 입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 이걸 꼭 유념하셔야 합니다. 아, 그 부분이 정말 중요하군요. 복지주택이라는 이름 때문에 약간 요양원처럼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는 혼자 생활이 가능한 어르신들을 위한 곳이다. 이 말씀이시네요? 네, 정확합니다.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신 분들을 위한 주거 공간이죠. 그럼 만약에 이 자격 조건을 모두 갖춘 분들이 여러 명 신청을 했다. 그럼 어떤 기준으로 입주자를 선정하게 되나요? 경쟁이 꽤 치열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공급 물량보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공정하게 입주자를 선정하기 위한 우선순위 기준이라는 게 적용됩니다. 우선순위. 네, 자료들을 보니까 가장 먼저 입주 기회가 주어지는 1순위는요.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으시는 기초생활수급자분들, 그리고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분들입니다. 또 혼자 살면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그런 독거 어르신분들도 1순위에 해당될 수 있고요. 아, 수급자나 국가유공자, 긴급지원, 독거 어르신이 1순위. 네, 그 다음 2순위는 소득 수준이 1순위보다는 조금 높지만 그래도 여전히 정부 지원이 필요한 차상위 계층에 속하시는 어르신 또는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장애인 가족, 그러니까 배우자 포함해서 직계 좀비속이죠. 그런 분들과 함께 거주하시는 어르신입니다. 그리고 또 반지 하나, 옥탑방, 고시원처럼 주거 환경이 매우 열악한 곳에서 생활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2순위 자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차상위 계층, 장애인 가족 동거, 열악한 주거 환경 거주자가 2순위. 그럼 1,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일본 어르신들은 신청이 어려운 건가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3순위가 있습니다. 3순위가 바로 방금 말씀드린 1, 2순위에는 해당하지 않으시면서 앞서 설명드렸던 그 기본적인 자격 요건 있죠. 만 65세 이상, 무주택, 소득자산 기준 충족. 이걸 만족하시는 일반 무주택 고령자분들이 바로 3순위입니다. 그러니까 자격 조건만 맞으시면 누구나 신청은 가능하신 거예요. 다만 이제 좀 더 형편이 어렵거나 지원이 시급한 분들께 먼저 기회를 드리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하, 그렇군요. 3순위로도 기회는 있군요. 네. 그리고 만약에 같은 순위 안에서 경쟁하게 될 경우에는요. 추가적인 배점 기준을 적용합니다. 점수를 매겨서 순서를 정하는 거죠. 아, 점수제. 네, 예를 들면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점수가 높고요. 무주택 기간이 길수록 또 해당 지역에 오래 거주하셨을수록 그리고 연세가 많으실수록 높은 점수를 받게 됩니다. 이 점수들을 다 합쳐서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최종 입주자를 선정하게 되는 거죠. 최대 95점까지 점수가 부여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순위도 있고 같은 순위 내에서는 배점 기준도 있고 상당히 좀 구체적이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께서 아이고 나는 뭐 조건이 좀 안 맞는 것 같아. 이렇게 미리 포기하지 마시고요. 일단 거주하시는 곳의 주민센터나 아니면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역본부에 한번 문의를 해보세요. 본인의 자격 여부나 해당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시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네, 그게 제일 확실합니다. 자, 이제 정말 우리 어르신들 귀가 번쩍 뜰 만한 희소식을 전해드릴 시간입니다. 어르신들, 지금부터 좀 더 집중해 주세요. 이렇게 좋은 고령자 복지주택이요. 앞으로 전국적으로 훨씬 더 많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말 반가운 소식이죠. 이게 우리 사회가 아시다시피 빠르게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의 주거 문제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데 여기에 발맞춰서 정부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26년까지요. 전국에 약 40개의 새로운 고령자 복지주택 단지를 건설해서 총 8,000호 이상을 추가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와, 8,000호 이상이요. 지금 운영 중인 곳이 전국에 한 60여 개 정도라고 하셨는데 그럼 2026년까지 100개가 그냥 훌쩍 넘는 단지가 생기는 거네요. 그렇죠.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나는 거죠. 이야, 정말 대단한 규모인데요. 맞습니다. 이렇게 공급 물량이 크게 늘어나는 만큼 더 많은 어르신들께 기회가 돌아갈 것으로 저희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 저거 그림의 떡 아니야? 이게 아니라 우리 동네에도 생길 수 있겠다 이런 희망을 가지실 수 있게 된 거죠. 그렇죠. 그럼 주로 어느 지역에 새로 생기게 되는 건가요? 혹시 내가 사는 지역에도 계획이 있는지 이거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어느 한 지역에만 막 집중되는 게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공급이 확대됩니다. 예를 들어서 수도권을 보면요. 경기도 안산 고잔지구에 복지시설하고 연계된 형태로 한 120호 정도? 그리고 평택 고덕신도시, 여기에는 의료하고 복지 기능이 좀 더 강화된 복합형 단지가 2020년 상반기 모집을 목표로 지금 계획 중이고요. 아, 평택 고덕은 의료복지 복합형이군요. 네, 그리고 고양 삼송지구에도 병원이나 공원이 가까운 아주 편리한 입지에 도시형 복지주택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새로운 땅 찾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서울은 땅이 부족하죠. 네, 그래서 주로 기존에 있던 오래된 임대주택 단지를 어르신들이 살기 편하게 리모델링하거나 아예 재건축하는 방식으로 공급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렇군요. 수도권 계획도 꽤 있네요. 네, 그리고 수도권 외에도요, 충청권, 예를 들면 세종시 도담동, 충주시 연수동, 청주시 사천동, 이런 곳에 계획이 있고요. 호남권에서는 광주시 효덕동, 순천시 왕지동, 익산시 부송동, 또 경상권에서는 창원시 북면, 김천 혁신도시, 포항시 북구 등등 여러 지역에 새로운 고령자 복지주택이 지금 건설 중이거나 아니면 계획 단계에 있습니다. 제주도 역시 아라지구하고 서귀포 혁신도시에 공급이 예정되어 있고요. 와, 진짜 전국 방방곡곡이네요. 충청, 호남, 경상, 제주도까지. 네, 그야말로 전국적으로 기회가 늘어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중요한 변화가 있어요. 오, 또 있나요? 네, 앞으로 새로 짓거나 공급하는 전체 공공임대주택 물량 중에서요.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우선적으로 배정하는 비율, 이걸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아, 우선 배정 비율을요? 네, 기존에는 이 비율이 한 10%에서 15%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이걸 최대 25%까지 확대합니다. 25%까지? 와, 이것도 엄청 큰 변화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 공공임대주택이라는 파이에서 우리 어르신들에게 돌아가는 목 자체가 훨씬 커지는 겁니다. 이야, 정말 희망적인 소식이 연달아 나오네요. 공급 물량 자체도 엄청 늘어나고 또 우선적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비율도 높아진다니 어르신들께는 정말 이중으로 좋은 소식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정말 나도 한번 신청해 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셨으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좋은 기회를 놓치면 너무 아쉽겠죠? 그럼 이제 가장 실질적인 부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신청 방법. 어떻게 해야 이 기회를 딱 잡을 수 있을까요? 네, 신청 방법에서 가장 중요하고 정말 핵심적인 것은요. 아무 때나 가서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입주자 모집 공고, 이게 발표되었을 때 그 정해진 기간 안에 신청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아, 공고 기간 안에만 가능하다? 네, 이 공고라는 게 뭐 매달 나오는 게 아니에요. 보통 1년에 한두 번, 많아야 서너 번 정도? 특정 단지별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 시기를 한번 놓치시면 다음 기회까지 짧게는 1년, 길게는 2, 3년 그냥 기다리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와, 2, 3년이요? 그럼 공고 뜨는 걸 놓치지 않는 게 정말 중요하겠네요. 네,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럼 그 중요한 모집 공고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매일 신문이나 방송만 보고 있을 수도 없고요. 가장 확실하고 편리한 방법은 역시 인터넷을 활용하시는 겁니다. LH 청약 플러스라는 웨브사이트가 있고요. 또 마이홈 포털이라고 있습니다. 인터넷 주소창에 그냥 한글로 마이홈 치시거나 영어로 myhome.go.kr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에 접속하시면 전국의 모든 공공임대주택 모집 공고를 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그 마이홈 포털에 들어가시면요. 위에 메뉴 중에서 주거복지 서비스 누르시고 그 다음 임대주택, 그 다음 입주자 모집 공고 이 순서대로 들어가신 다음에 검색창에다가 고령자 복지주택 이렇게 딱 치시면 관련 공고만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아, LH 청약 플러스나 마이홈 포털. 마이홈 포털에서 검색하는 게 편하겠네요. 네, 근데 이제 인터넷 사용이 조금 어려우신 어르신들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은 거주하고 계신 시청이나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공지사항이나 고시공고 이런 게시판이 있거든요. 거기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뭐 가장 가까운 동네 주민센터, 요즘은 행정복지센터라고 하죠. 거기 게시판에도 공고문이 붙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오가시는 길에 한 번씩 이렇게 살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온라인으로도 되고 직접 발품 팔아서 확인하는 방법도 있군요. 일단 공고를 확인했다. 그럼 그 다음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공고문을 정말 꼼꼼하게 읽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거기에 보면 어떤 유형의 주택을 몇 세대나 모집하는지, 신청 자격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어떤 서류를 내야 하는지, 신청 기간하고 장소는 어디인지 등등 아주 상세하게 안내가 되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본인이 자격 조건에 맞는지 먼저 확인을 하신 후에 필요한 서류들을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보통 뭐 신청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이런 게 기본적으로 필요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소득이나 자산 관련 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서류 준비, 이것도 미리미리 해야겠네요. 네. 서류가 다 준비되면 정해진 신청 기간 안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 방법은 보통 두 가지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마이홈 포털 같은 웹사이트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직접 신청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또 인터넷 사용이 좀 불편하시다면 필요한 서류를 모두 챙기셔서 공고문에 안내된 주민센터나 LH지역부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 온라인 신청도 되고 직접 방문 신청도 가능하고 어르신들께서 편하신 방법을 선택하시면 되겠네요. 네, 그렇죠. 혹시 신청하실 때 이것만은 꼭 주의하세요 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하면 더 좋아요 하는 그런 유용한 팁 같은 게 있을까요? 네, 몇 가지 좀 실용적인 팁을 드리자면요. 첫째, 아까 말씀드린 그 마이홈 포털 사이트 있잖아요. 거기에 회원가입을 하시고 로그인을 하시면요. 본인이 관심 있는 지역이나 주택 유형에 대해서 알림 서비스를 신청할 수가 있어요. 오, 알림 서비스요? 네, 이걸 설정을 해두시면 해당 조건에 맞는 새로운 모집 공고가 나올 때마다 휴대폰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로 알림을 딱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공고를 놓칠 확률을 크게 줄일 수 있죠. 굉장히 유용합니다. 이야, 이거 정말 꿀팁인데요. 알림 설정 꼭 해둬야겠네요. 네, 둘째는요.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 특히 주민등록 등본이나 가족관계 증명서 같은 공적 서류는요. 반드시 모집 공고의 이후에 발급받은 것이어야 유효합니다. 아, 날짜가 중요하군요. 네. 간혹 예전에 이렇게 떼어 놓으셨던 서류를 그냥 내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꼭 공고가 난 이후에 가급적이면 신청서 제출하시는 날짜에 임박해서 최신 서류를 발급받으시는 게 안전합니다. 모집 공고일 이수 발급, 이것도 꼭 기억해야 하고요. 세 번째 팁은 뭔가요? 셋째는요, 본인이 앞서 저희가 설명드렸던 그 우선순위 있잖아요. 1순위, 2순위, 3순위. 그 중에서 어디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대략적인 배점은 어느 정도 될지, 이걸 미리 좀 파악하고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 본인 점수 예상해 보기? 네, 물론 최종적인 자격 심사는 LH에서 정확하게 하겠지만요. 본인의 상황을 좀 객관적으로 알고 지원하는 것이 당첨 가능성을 예측하고 또 불필요한 노력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본인의 소득이나 자산, 해당 순위 이런 게 좀 헷갈리거나 확신이 없다. 그러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주민센터 복지 담당 공무원이나 아니면 LH 콜센터 있거든요. 1600-1004번 거기에 전화하셔서 정확하게 확인해 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네, 정말 실질적인 팁들 감사합니다. 첫째, 마이홈 포털 알림 설정 꼭 해두기. 둘째, 서류는 반드시 모집 공고일 이후 날짜로 발급받기. 셋째, 본인의 순위와 배점을 미리 좀 파악해보고 헷갈리면 꼭 문의해보기. 이 세 가지 우리 어르신들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어르신들의 안정되고 또 행복한 노후를 위한 든든한 보금자리죠. 고령자 복지주택에 대해서 정말 속속들이 알아봤습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 환경은 물론이고 다양한 복지 서비스에 이웃과의 교류까지 누릴 수 있다는 점, 이게 참 인상 깊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월세 5만 원이라는 그 표면적인 정보 이면에 사실은 관리비나 식비 같은 추가 비용이 발생해서 실제로는 월 한 25만 원 내외의 생활비가 필요하다는 그런 현실적인 부분도 저희가 짚어드렸고요. 무엇보다 2026년까지 전국적으로 8,000호 이상 대폭 확대된다는 이 희망적인 소식은 많은 어르신들께 정말 큰 위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신청 자격하고 우선순위, 그리고 놓치지 않고 신청하기 위한 방법과 유용한 팁까지 저희가 상세히 알려드렸으니까요. 이제 나도 한번 도전해볼 수 있겠다, 이런 용기와 희망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어느 복지주택 입주하신 어르신 인터뷰를 본 적이 있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다른 건 몰라도 여기 와서 마음이 편해진 게 제일 좋다고요.
아마 많은 어르신들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노후의 가장 큰 걱정거리 중 하나가 바로 이 주거 문제인데 그 부담을 좀 덜고 또 외롭지 않게 이웃들하고 어울려서 정을 나누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따뜻한 보금자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정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런 좋은 공간이 앞으로 더 많이 생겨서 더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누리실 수 있기를 저도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우리 어르신들께 한번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시라고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어르신께서 직접 이런 고령자 복지주택을 설계하거나 운영 방식을 정할 수 있다면 정말 이런 시설이나 서비스는 꼭 있었으면 좋겠다 하고 바라시는 점이 혹시 있으신가요? 어쩌면 텃밭 가꿀 수 있는 작은 공간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르신들끼리 함께 모여서 뭔가를 배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일 수도 있겠죠. 다음번에는 어르신들의 이런 생생한 목소리가 정책에 더 많이 반영되기를 한번 기대해 봅니다. 네, 좋은 생각이네요. 오늘 저희가 전해드린 정보가 우리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 설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면 저희에게는 정말 큰 영원이 됩니다. 저희는 다음에도 우리 어르신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또 궁금증을 시원하게 풀어드릴 수 있는 그런 알찬 정보만을 엄선해서요. 쉽고 재미있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요. 웃음 가득한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